동서전자 공장의 새벽은 언제나 김미자 아주머니의 빗자루 소리로 시작되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공장 건물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녀의 작고 왜소한 그림자는 이미 생산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기계와 길게 뻗은 컨베이어 벨트는 그녀의 손길 아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졌다. 삑 거리는 자동화 기계음과 리드미컬하게 울리는 진공청소기 소리는 그녀의 일상에 깊이 배어든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먼지를 닦아내는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꼼꼼했다. 마치 기계의 모든 부품과 생산 라인의 미세한 틈새까지 꿰뚫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그런 면모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투명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의 점심시간은 늘 직원들의 휴식시간이 끝난 후에야 시작되었다. 왁자지껄했던 구내식당은 그녀가 들어설 때면 텅 비어 있었다. 미자 아주머니는 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낡은 보온 도시락을 열었다. 김치 몇 조각과 잡곡밥이 전부인 단출한 식사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밥을 먹었고 창밖의 도시 풍경을 응시했다. 높이 솟은 마천루들과 빠르게 오가는 자동차들은 그녀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화려하고 냉정한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이 고요하고 쓸쓸한 식사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다른 직원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나 의미 없는 잡담으로부터 멀어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그녀는 그저 밥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고독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텅 빈 식탁 위, 느릿하게 움직이는 젓가락질, 그리고 멀리 시선을 던지는 흐릿한 눈빛에서 고스란히 묻어났다. 미자 아주머니의 하루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공장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면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세상에 들어서는 듯했다. 기계실 구석의 낡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리던 그녀는 문득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공장 창문으로 날아들다 부딪혀 떨어진 작은 참새 한 마리였다. 아직 솜털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끼 참새는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며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날개 한쪽에서는 가느다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업무 규정상 생산 라인 근처의 기계에 접근하거나 동물에 접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의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녀는 늘 작업복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다. 이 손수건은 그녀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는 데 사용하거나 가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데 쓰던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참새를 들어 올리고 손수건으로 새끼 참새의 작은 날개를 부드럽게 감싸 응급처치를 했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채 고통스러워하던 작은 참새는 따뜻한 그녀의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미자 아주머니는 근처 급수대에서 물을 조금 받아와 참새에게 조심스럽게 먹였다. 그리고는 빈 종이 상자를 찾아 그 안에 낡은 자신의 모자를 넣어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참새를 보금자리에 눕히고 그녀는 밤새 참새 곁을 지켰다. 그녀의 품성은 이 작은 행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모두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힘없고 약한 존재에게 조건 없는 온정을 베풀었다. 이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인간적인 품성이 빛을 발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자 아주머니의 가장 깊은 비밀은 공장 안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박찬영 사장의 사무실을 가장 먼저 청소했다. 사장실은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미자 아주머니의 눈은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스캔하듯 훑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사장의 컴퓨터 화면이었다. 퇴근 시에는 꺼져 있어야 할 컴퓨터가 가끔씩 대기 모드로 켜져 있거나 사장이 미처 로그아웃하지 못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화면에는 복잡한 반도체 회로도, 새로운 칩셋의 설계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코드가 가득했다. 그녀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때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예리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늙고 지친 듯한 평소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복잡한 퍼즐을 풀어내듯 회로도의 미세한 선 하나하나, 코드 한 줄 한 줄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때로는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기도 했다. 특정 회로의 배치나 코드의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감지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손에 든 걸레로 책상을 닦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설령 누군가 그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해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자 아주머니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손때 묻은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늘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절대 이 USB를 함부로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가끔 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 그녀는 공장 관리실의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몰래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단 몇 초 만에 특정 데이터를 복사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USB 안에는 동서전자에서 개발 중인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진짜 정체와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실 동서전자의 최대 경쟁사인 미래테크에서 보낸 업계 최고의 천재산업 스파이였다. 그녀의 본명은 이유리 리 유리. 과거에는 한때 미래테크의 핵심 연구원이자 전설적인 기술자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두뇌는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잡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예지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 막대한 치료비, 혹은 과거 미래테크가 동서전자로부터 당했던 부당한 기술 유출에 대한 복수심, 현재는 신분을 숨기고 미화원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동서전자 내부에 잠입해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동서전자의 기술 개발 동향과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미자 아주머니의 이중 생활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녀는 일부러 느리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했고 시선을 피하며 존재감을 지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나이 많고 순진한 미화원 아주머니로 인식할 뿐,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과 치밀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그녀의 본모습을 완벽하게 가리는 위장이었다. 그녀는 이 위장 덕분에 누구의 경계심도 사지 않고 공장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가장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 바보 아주머니라는 가면을 철저히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감춰진 지성과 숨겨진 임무는 언젠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드러날 잠재력을 품고 있었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동서전자 공장을 덮친 위기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거대한 쓰나미처럼 미자 아주머니의 조용한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생산 라인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연일 적자 소식이 붉은 글씨로 번져나갔다. 핵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피닉스, 프로젝트 피닉스. 미래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반도체 부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 야심찬 프로젝트가 치명적인 생산 오류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수십 번의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불량률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해외 주요 파트너사와의 대규모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었다. 공장 전체는 비상등이 켜진 듯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와 동시에 미자 아주머니가 본래 소속된 경쟁사 미래테크, 미래테츠는 동서전자의 프로젝트 피닉스와 놀랍도록 유사하지만 한층 더 뛰어난 성능의 신제품을 정역 출시했다. 미래테크의 신제품은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고 동서전자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박찬영 사장은 3개월 안에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공장 안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수십 년간 동서전자에 몸담아온 숙련된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좌절감이 새겨졌다. 미자 아주머니가 늘 보아왔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가던 공장 직원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깊은 한숨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자 아주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던 젊은 여직원 김선영 씨의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안고 흐느끼며 우리 아기 분유값은 이제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미자 아주머니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임무는 동서전자의 정보를 빼내는 것이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선영 씨의 눈물은 그녀의 굳건했던 원칙에 균열을 일으켰다. 미자 아주머니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파이로서의 냉철함과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선영 씨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그녀 또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기술 하나만을 믿고 이 세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특히 지병을 앓던 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기꺼이 바쳐왔다. 미래테크에 몸담은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안위와 더 나아가서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절망은 그녀의 초심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 공장의 기술자들과 직원들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그들도 자신처럼 오직 기술과 노동을 통해 삶을 일궈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과연 이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옳은가?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천재 기술자의 본능과 인간적인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박찬영 사장은 위기 타개를 위해 모든 직원을 소집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넓은 회의실은 침울한 공기로 가득했다. 박 사장은 거만한 태도로 누구든 해결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수석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숙였고 연구원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실패했기에 더 이상 내놓을 답이 없었다. 미자 아주머니는 청소를 위해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박 사장의 고성과 엔지니어들의 한숨이 여과 없이 들려왔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 사장이 마이크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이 멍청한 것들 해결책 하나 못 찾아내고 이대로 공장을 문 닫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때였다. 미자 아주머니의 눈의 바닥에 버려진
프로젝트 피닉스에 폐기된 설계도면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찢어지고 구겨진 도면 속에서 미세한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수없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조합하여 답을 찾아낸 상태였다. 저기요. 미자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어눌해서 아무도 듣지 못할 뻔했다. 코어 모듈, 연결, 부위, 아주 미세한 쇼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띄엄띄엄 이어졌고 마치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박 사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지금 저 노망난 아줌마가 나한테 기술 조언을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치욕감이 실려 있었다. 아줌마는 가서 청소나 똑바로 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헛소리를 짓거려. 하지만 미자 아주머니의 말은 두 사람의 귀에는 선명하게 박혔다. 한 사람은 이진우 팀장, 젊고 유능하지만 현재는 좌절감에 빠져 있는 프로젝트 피닉스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였다. 그는 미자 아주머니의 어눌한 말 속에서 묘한 논리적인 틈새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한 희망과 함께 복잡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다른 한 사람은 한지연 이사 보좌관, 박 사장의 바로 옆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직관력을 가진 인물로 박 사장의 오만함과 무능함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미자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날카로운 지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도 미세한 가능성의 불씨가 타올랐다. 미자 아주머니의 이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투명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며 철저히 지켜오던 무관심과 비개입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 즉 숨겨진 정체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평화롭고 익숙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동서전자의 운명에 그리고 자신의 스파이 임무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은 비로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마을회관에서의 밤은 준회에게 길고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비록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무시 속에 묻혔지만 이장 김석진과 이수진 선생님의 눈빛 속에 스친 미세한 흔들림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록 세상의 복잡한 감정선을 이해하는데 서툴렀지만 데이터와 패턴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들의 시선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준호를 바보형이라 불렀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를 대하는 방식에 아주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이전에는 그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이제는 그의 존재를 어렴풋이 의식하는 듯했다. 이장 김석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평생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강직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바보형 준호의 헛소리를 믿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도시로 떠났고 남은 주민들은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의 강직함은 위기 앞에서 무력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이장은 문득 준호의 어눌한 목소리 속에서 들었던 몇몇 단어들을 떠올렸다. 주식, 투자, 유통구조 개선.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단어들에서 풍기는 날카로운 논리는 단순한 헛소리로
치부하기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이장은 며칠 밤을 고심한 끝에 결국 준호의 말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혹시 모를 신락 같은 희망을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준호의 엉뚱한 발언이 아무 쓸모없음을 증명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장은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약한 김씨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아들이 도박빚을 지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곧 집과 밭을 은행에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은행이 회수하려는 금액은 마을 전체의 부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였다. 이장은 준호에게 준호야, 네가 김씨 할머니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네가 말한 그 투자라는 걸로 말이야. 이게 안 되면 다시는 마을 회의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장은 준호의 자존심을 긁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준호는 이장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익숙한 공포, 즉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민호형의 절망에 찬 얼굴과 김씨 할머니의 병약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준호는 자신을 시험하는 이장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다. 자신의 재능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처음으로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준호는 김씨 할머니의 낡은 집을 찾아갔다.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텅 빈 쌀통. 할머니는 준호가 들어서자마자 연신 한숨을 쉬며 자신의 불행을 한탄했다.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그의 눈은 할머니의 낡은 살림살이, 쪼개진 장작더미,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텃밭을 스캔하듯 훑었다. 그의 뇌는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수입원, 지출 내역,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작은 밭의 특징들을 면밀히 파악했다. 할머니의 밭은 척박해 보였지만 지형적으로 특정 약초나 특용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미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이수진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에게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수진 선생님에게 김씨 할머니의 상황과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할머니의 밭에 일반 작물 대신 그는 낡은 수첩에 그려진 약초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 약초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진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준호의 계획은 너무나 기발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온라인 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 약초는 재배가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준호 씨, 그 약초는 재배가 아주 어려운 데다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 할머니 혼자 하시기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수진 선생님이 도와주실 있습니다. 약초는 특정 시기에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보이며 약초의 시장 수요 예측 그래프와 온라인 판매 채널의 성장률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그의 분석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수진 선생님은 그제야 준호가 말하는 투자가 단순히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며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의 어눌한 말 속에서 빛나는 천재성을 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를 도와야 한다고 느꼈다. 수진 선생님의 도움으로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개설했고 마을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초 재배 방법을 할머니에게 가르쳤다. 준호는 매일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약초의 생장 상태를 확인하고 시장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최적의 수확 시기를 알려주었다. 그는 심지어 약초를 포장하는 방식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올릴 문구까지 세심하게 조언했다. 그의 조언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시장 예측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초능력자 같았다. 몇 주 후 준호의 예측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약초는 그의 예상대로 특정 시기에 맞춰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다. 김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그녀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심지어 작은 이익까지 남았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연신 은인이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준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소식은 마을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장 김석진은 김씨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직접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준호가 단순한 바보가 아님을, 그에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수진 선생님은 더욱 확신에 찼다. 그녀는 준호의 비범한 능력을 직접 목격했고 그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부당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가 단순히 한 가정을 구한 것을 넘어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세 사람만이 준호의 첫 번째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그의 숨겨진 재능을 처음으로 인정한 증인이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준호의 비밀에 대한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작은 기적의 소식은 강대호의 귀에도 들어왔다. 강대호는 마을에 기반을 둔 부동산 투기꾼이자 고리대금업자였다. 그는 마을의 경제 위기를 자신의 배를 불릴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은행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마을 주민들의 대출금을 싼값에 사들이고 있었고 마을의 땅과 건물을 헐값에 차지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에게 마을 사람들의 절망은 곧 자신의 이익이었다. 김씨 할머니 사건은 그의 계획의 작은 오점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바보형 준호가 우연히 운이 좋았거나 누군가의 뒤를 봐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대호는 준호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 않게 퍼져나가는 것을 감지했다. 이장과 이수진 선생님이 준호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에 의심과 분노가 번졌다. 고작 저 바보 같은 녀석이 내 계획을 망친단 말이야. 강대호는 준호의 성공이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직감을 했다. 그는 준호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강대호는 곧바로 준호를 헐뜯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바보 형이 무슨 재주로 돈을 벌었겠어. 분명 어디서 사기라도 친 거지. 어수룩한 사람들을 꼬드겨 돈을 가로채려는 수작일 거야. 그는 마을 사람들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준호의 재능을 사기나 수상한 수법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준호가 순수하고 계산적이지 않은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방식의 비난이 준호에게 가장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목적은 준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시금 그를 마을의 바보이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준호의 뒤를 밟게 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낡은 수첩에 대한 소문도 그의 귀에 들어갔다. 강대호는 준호의 과거, 그의 가족관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준호의 약점을 찾아내어 이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강대호는 준호의 성공이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작은 구멍을 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입지마저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준호를 다시금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자 했다. 준호의 진정한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한 것이다. 김미자 아주머니가 프로젝트 피닉스의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기적처럼 생산 라인을 정상화한 지 며칠 후, 동서전제는 다시금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한지연 이사보좌관과 이진우 팀장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박찬영 사장에게 보고했지만 박 사장은 여전히 미자 아주머니의 공헌을 애써 축소하려 들었다. 그는 모든 공로를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으로 돌리며 미자 아주머니를 우연히 문제를 발견한 운 좋은 청소부 정도로 치부했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서는 이미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미자 아주머니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서전자의 위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대규모 계약 파기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고 미래테크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기적만으로는 부족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동서전자의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일주일 안에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시연하여 완벽한 생산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동서전자 전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력이 요구되었다. 이 소식은 다시금 동서전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공장 안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초조하게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박찬영 사장은 이번에는 스스로를 구원자로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진우 팀장과 한지연 보좌관을 불러 이번에도 그 미화원 아주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마지못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미자 아주머니에게 찾아가 동서전자의 마지막 희망이 그녀에게 달려 있음을 간곡히 호소했다. 미자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시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미래테크에서의 모든 입지는 물론 그녀의 미래 또한 위태로워질 터였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절박한 눈빛, 특히 어린 선영 씨의 간절한 시선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인간적인 연민과 천재 기술자로서의 도전 의식이 다시금 불타올랐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동서전자의 미래가 걸린 최종 기술 시연회는 공장 내부의 대형 시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은 평소에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시험하거나 대규모 장비 설치를 위해 비워두는 넓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외부 언론사 기자들, 은행 고위 관계자들, 주요 투자자들, 그리고 미래테크의 고위 관계자들까지 모여들어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박찬영 사장은 이 자리를 자신의 부하를 알리는 무대로 만들고자 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바로 미래테크의 전략이사 박성호 파악승호였다. 박성호는 동서전자의 파산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잔해를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시연회가 동서전자의 마지막 발악임을 확신하며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미자 아주머니를 응시했다. 시연장 중앙에는 동서전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개발한 최신형 칩셋 프로젝트 호라이즌, 프로젝트 호라이즌 의 시제품이 거대한 투명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 칩셋은 기존 피닉스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능을 자랑해야만 했다. 시연회가 시작되자 박찬영 사장은 능숙한 언변으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애써 미자 아주머니의 존재를 숨기려 했고 모든 공로를 이진우 팀장과 한지연 보좌관에게 돌렸다. 이진우 팀장과 한지연 보좌관은 미자 아주머니의 뒤에 서서 초조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만약 그녀마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박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미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낡은 미화원 복장 그대로 시연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손수건이 쥐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깊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대다수 외부 인사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조롱과 냉소가 가득했다. 저 늙은 미화원이 저 자리에 왜 서 있는 거야? 설마 동서전자가 이제 미화원에게까지 도움을 청하는 건가?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박성호 이사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쿡쿡 웃으며 옆자리에 앉은 기자에게 귓속말을 했다. 동서전자는 이미 끝났어. 저런 노망난 아줌마를 내세우는 걸 보니 드디어 시연이 시작되었다. 이진우 팀장이 프로젝트 호라이즌 칩셋에 시연 버튼을 눌렀다. 모두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스크린에는 칩셋의 성능 지표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연이 시작되자마자 스크린의 그래프는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였고 오류 발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박찬영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다급하게 이진우 팀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지만 팀장 또한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 모든 것을 점검했지만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다. 그때였다. 박성호 이사가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하, 역시나 동서전자는 끝났습니다. 이런 허술한 기술력으로 감히 저희 미래테크에 도전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시연장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는 옆에 앉은 기자들에게 삿대질하며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동서전자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잖습니까? 라고 외쳤다. 그는 이미 동서전자의 파산을 기정사실화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려 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순간 미자 아주머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사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연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박찬영 사장은 당황하며 아줌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해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미자 아주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투명 케이스 안에 있는 프로젝트 호라이즌 시제품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낡은 손수건으로 케이스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케이스 안의 칩셋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시제품의 특정 부분을 살짝 가리키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부위가 미세하게 접촉 불량이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오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시연장의 모든 마이크에 잡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빠르게 마치 투명한 그림을 그리듯 공중에서 복잡한 회로도를 그려냈다. 그녀는 칩셋의 오류 발생 지점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동시에 제시했다. 그녀의 설명은 어눌했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수석 엔지니어보다도 정확하고 치밀했다. 박성호 이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미자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돼. 저런 자가 어떻게 저런 지식을.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미자 아주머니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미자 아주머니는 말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투명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열고 내부로 손을 넣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은 떨림 없이 칩셋의 특정 부위를 정확히 건드렸다.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정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악기를 다루듯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가 조정을 마치자마자 이진우 팀장이 버튼을 다시 눌렀다. 정적 찰나의 순간이었다.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사라지고 그래프는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성능 지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프로젝트 호라이즌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시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경탄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박찬영 사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은행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자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 대신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한 인간의 숨겨진 천재성이자 기적과도 같은 순간임을 직감했다. 박성호 이사는 마치 심장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입은 멍하니 벌어져 있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동서전자를 파산으로 몰아넣으려던 그의 치밀한 음모가 저 늙고 초라한 미화원 아주머니의 손끝에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가 퍼뜨린 모든 비난과 조롱이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미자 아주머니를 향한 증오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번져나갔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미화원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미자 아주머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경멸이 아닌 존경을 읽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을 향한 박성호 이사의 얼어붙은 시선에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복수심이나 승리의 미소가 아닌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깊은 만족감에서 오는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미화원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서전자의 구원자이자 숨겨진 천재였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은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감추는 위장이 아닌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는 영광의 갑옷이 되었다. 동서전자 시연장의 공기는 숨막히는 침묵에서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프로젝트 호라이즌의 완벽한 작동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동서전자의 부활을 알리는 승전보였다.
박준호 박사는 칠판에 마지막 숫자를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막 자신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을 쏟아부은 계획을 완성했다. 마을 사람들과 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강대호는 각자의 표정으로 준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준호의 논리적인 흐름과 예측의 정교함에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성호 이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채 시연장 중앙에 고요히 서 있는 미자 아주머니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말도 안 돼. 저 늙은 미화원이. 어떻게? 그는 자신이 미래테크의 전략이사로서 동서전자를 파멸로 이끌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자부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미화원의 손끝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목소리는 쉬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패배감과 치욕감에 사로잡혔다. 은행 대표단과 투자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동서전자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빛났다. 한지연 이사 보좌관과 이진우 팀장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은 미자 아주머니를 향해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해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격, 그리고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박찬영 사장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미자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에 대한 상처와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교차했다. 그는 미자 아주머니에게 그토록 무례하고 무시하며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박 사장은 천천히 미자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 아주머니.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감히 아주머니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갈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이 동서전자를 파멸의 직전까지 몰고 갔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미자 아주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시연장 뒤편에서 박성호 이사가 격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 듯 분노에 찬 광기가 번뜩였다. 저건 사기다. 분명 저 노망난 여자가 미래테크의 기술을 훔쳐서 베낀 것이 틀림없어. 저 여자는 미래테크의 산업 스파이다.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미자 아주머니의 가장 깊은 비밀, 그녀의 스파이 정체를 폭로하여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박성호 이사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시연장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들었고 은행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자 아주머니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금 고요하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순간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박성호 이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미자 아주머니 이유리가 미래테크에서 일할 때 유출한 기술 자료 중 일부가 담긴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증거라며 내밀었다. 이것이 증거다. 이 여자는 동서전자에서 몰래 우리 회사의 기술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어. 미자 아주머니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박성호 이사를 곧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단호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논리적인 한국어가 흘러나왔다. 박성호 이사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한때 미래테크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기술 정보는 제가 과거에 당신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며 개발했던 저의 지식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녀는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시연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유창한 말솜씨와 당당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당신 회사의 탐욕과 기술 독점이 동서전자의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고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성호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저를 산업 스파이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스파이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동서전자의 몰락을 기다리며 그들의 기술과 자산을 헐값에 가로채려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오직 개인의 탐욕과 회사 간의 경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미자 아주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조용히 넣고 대신 박성호 이사가 들고 있던 USB와 동일해 보이는 또 다른 USB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대형 스크린의 포트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순식간에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그래프가 가득 채워졌다. 그것은 미래테크가 동서전자의 몰락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퍼뜨린 허위 정보와 동서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하려 했던 증거 자료들이었다. 박성호 이사는 경악하여 자신의 USB를 떨어뜨렸다. 그가 미자 아주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모든 시도가 오히려 그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미자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기술과 지식은 사람을 해치거나 기업을 파멸로 이끄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곳에 서서 저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기술과 윤리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다. 시연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잠시 후 먼저 이진우 팀장이 박수갈채를 시작했다. 곧이어 한지연 보좌관이 동참했고 이내 모든 동서전자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그녀의 진실된 용기와 숭고한 정신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다. 은행 대표단과 투자자들, 심지어 외부 기자들까지도 박수에 동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산업 스파이의 폭로가 아닌 한 여인의 위대한 희생과 진정한 가치의 승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보 아주머니도 산업 스파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기술의 수호자이자 인류의 가치를 지키는 영웅으로 떠올랐다. 박성호 이사는 그 모든 환호성 속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치밀한 계획과 탐욕스러운 야망은 그녀의 진실된 용기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미자 아주머니는 비로소 세상 앞에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 즉 숨겨진 정체가 발각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명예를 얻게 된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자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폭로와 압도적인 기술 시연은 동서전자 시연장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스파이의 폭로가 아닌
편견과 오만함에 맞서 진정한 가치를 증명한 한 인간의 승리 드라마로 전국을 뒤덮었다. 언론은 그녀를 희망의 미화원, 기술계에 숨겨진 영웅으로 칭송하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강대호의 몰락은 그의 악행만큼이나 철저하고 비참했다. 준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채택되고 마을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서 강대호가 꾸민 모든 음모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가 마을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헐값에 땅을 사들이려 했던 정황, 은행 관계자들과의 불법적인 뒷거래, 그리고 준호를 음해하기 위해 퍼뜨린 악성 소문들이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속속들이 드러났다. 지역 언론은 이 천재적인 바보형과 악덕 사업가의 대결을 대서특필했고 강대호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박성호 이사의 몰락 또한 비참했다. 그가 미자 아주머니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쓰려던 시도는 오히려 그의 탐욕과 부도덕한 기업 행태를 만천해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미자 아주머니가 공개한 증거 자료들은 미래테크가 동서전자의 몰락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박성호 이사는 즉시 해고되었고 미래테크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박성호 이사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들이 밝혀져 그는 구속되었고 탐욕과 오만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업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고 자신의 어두운 욕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은행 대표단과 투자자들은 미자 아주머니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들은 그녀를 향한 자신들의 편견과 무지를 인정했으며 동서전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를 약속했다. 이유리 박사님, 그들은 이제 그녀의 본명을 사용했다.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진정시대를 앞서가는 성우자이십니다. 그들은 동서전자의 파격적인 조건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그녀에게 동서전자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겸 이사직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직책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인류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박찬영 사장은 시연회가 끝난 직후 미자 아주머니가 잠시 쉬고 있던 휴게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미자 아주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교차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주머니, 아니, 유리 박사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주머니께 저지른 무례함과 무시,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동서전자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모든 경영권을 미자 아주머니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박 사장을 일으켜 세웠다. 박 사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사퇴 제안을 만류했다. 당신은 아직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그리고 기술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기보다는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집중하며 박 사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CTO 겸 이사직을 수락하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회사 내부에 상생기술개발 기금계를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소외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기술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위한 것이었다. 미자 아주머니의 제안으로 동서전자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박찬영 사장은 미자 아주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경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쇄신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겸손한 리더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 팀장을 연구소장으로 승진시키고 한지연 보좌관에게는 전략기획이사라는 중책을 맡겼다. 미자 아주머니는 이 두 젊은 인재와 함께 동서전자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다. 그녀의 주도에 상생기술개발기금이 설립되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 칼이 시작되었다. 미자 아주머니는 이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공장 현장을 찾아다니며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학력이나 배경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젊은 공장 기술자들을 발굴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그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편견과 차별의 아픔을 이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 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미자 아주머니는 동서전자 연구소 옥상에 있는 작은 텃밭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옛날에 몰래 새끼 참새를 돌보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제 그 참새는 늠름한 어른 참새가 되어 그녀의 어깨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다. 텃밭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허브와 작은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은 이제 고이 접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녀는 단정하지만 편안한 차림으로 따스한 햇살을 맞고 있었다. 이진우 연구소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녀의 옆에 앉았다. 박사님, 오늘도 젊은 친구들이 박사님 덕분에 큰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박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미자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존경, 그런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와 같은 가능성을 가진 이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 씨,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옷이나 직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재능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버림받은 존재처럼 외로이 수레를 끌고 다니던 미화원 김미자의 삶, 그리고 천재적인 두뇌를 숨긴 채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던 이유리의 삶. 그 모든 고통과 비밀의 시간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 즉 지혜와 연민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그 평화는 그녀를 통해 동서전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은 다시금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미자 아주머니가 동서전자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겸 이사로 취임한 지 5년이 흘렀다. 한때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했던 동서전자는 그녀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미화원 복장의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산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존경받는 이유리 박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지혜와 함께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한 조용하고 깊은 만족감이 빛나고 있었다. 이유리 박사의 사무실은 연구소의 가장 높은 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여 재건축된 동서전자 공장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과거에 낡고 비좁았던 공장은 이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친환경 설비가 어우러진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로 변모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빗자루나 걸레를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은 태블릿 PC 위에서 복잡한 알고리즘과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류의 미래를 논했다. 그녀의 강연은 늘 청중들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상생기술개발 기금들 기반으로 설립된 동서전자 이노베이션 센터였다. 이곳은 학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기술적 재능과 열정만을 기준으로 젊은 인재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요람이 되었다. 센터의 모든 교육 과정과 연구 프로젝트는 이유리 박사가 직접 기획하고 지도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처럼 세상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멘토링을 받은 수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동서전자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만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설립하며 한국 기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기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이유리 박사의 비전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간 존중과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거대한 철학으로 확장되었다. 이수진 선생님은 이제 이유리 박사의 수석 보좌관이자 이노베이션 센터의 부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유리 박사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 협력과 인재 발굴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과 뛰어난 소통 능력은 이유리 박사의 기술적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과 꿈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공장 옥상 텃밭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마을과 기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늘 깊이 있고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박찬영 전 사장은 이유리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회사에 남아 이제는 동서전자 대외 협력 담당 상무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오만함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며 이유리 박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충실한 제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이유리 박사의 겸손함과 지혜를 배우며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의 진심 어린 변화는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동서전자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유리 박사의 개인적인 삶 또한 크게 변화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이제 연구원들과 젊은 인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토론하고 꿈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다. 그녀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아이들은 그녀를 유리,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직접 과학 실험을 보여주거나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가 과거에 몰래 돌봤던 참새는 이제 늠름한 어른 참새가 되어
종종 그녀의 사무실 창문으로 날아와 지저귀곤 했다. 그녀는 창가에 작은 새 모이를 놓아두며 생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유리 박사의 연구소 한편에는 작은 박유리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동서전자의 미화원으로 일하던 시절 입었던 낡은 작업복, 그리고 그녀의 모든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던 빛바랜 낡은 가죽 수첩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수첩 옆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가장 겸손한 곳에 숨어 있고, 가장 찬란한 빛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다. 이 기념관은 이유리 박사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또한 기술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주도했다. 그녀는 기술이 단순한 이온 추구를 넘어 인류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지혜와 통찰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기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거대한 사명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이유리 박사는 이수진 부원장과 함께 이노베이션 센터의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원은 그녀의 손길로 가꿔진 다양한 허브와 꽃들로 가득했고, 멀리 도시의 활기찬 풍경과 공장의 생산 라인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아래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젊은 연구원들의 열띤 토론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져 왔다. 박사님, 이수진 부원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기적 같아요. 5년 전 박사님께서 그 시연회에 나서지 않으셨다면 동서전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희망도 없었겠죠. 이유리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수진 씨,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의 믿음과 진우 씨의 용기,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겸손함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 한 모금 마신 후 손에 든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스파이 임무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가족의 치료비를 위해 고뇌하던 시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다. 유리야, 너의 지혜를 세상과 나누렴.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렴. 이유리 박사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독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깊은 평화와 진정한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조롱과 편견 속에서 방황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영웅이자 기술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제2의 봄을 맞이하여 만개했고 그 향기는 동서전자를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지혜는 이제 영원히 빛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줄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의 진정한 집을 찾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용기가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벨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